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혜원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심이 개선되면서 지난주 많이 빠졌던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하는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또 간밤 증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가운데서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코스닥이 8% 이상 급등했는데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 대체적으로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증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소폭 오르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0.59%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2% 넘게 올라줬습니다. S&P 500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국제 유가는 이 교전 중단의 합의가 실제로 계속 유지가 될지를 좀 주시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1% 넘게 상승했고요. 지난주 70달러 선 밑에서 움직이던 WTI가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저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충돌이 중단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내일 도하에서 이란과 회담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 회담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백악관도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의 추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협상 여부는 아직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은 확전 가능성이 축소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선박 운항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통행료 문제는 아직 변수로 남아있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오늘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가는 올랐지만 일단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바이탈 노리지의 애덤 크리사플리가 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쪽도 특히 미국은 이 전면적인 적대 행위 재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확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거란 기대감은 시장에 유지가 됐고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시장에는 투심을 개선시키는 안도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자금이 AI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에 신규 편입된 알파벳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와 아마존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AI 인프라와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시장은 이를 계기로 AI와 반도체 등 성장주 쪽에 다시 자금을 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지정학적인 불안이 완화되면서 기술주의 랠리로 이어진 흐름이 가장 특징적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거시적인 이슈 확인을 하셨고요.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만나보시죠. 엔비디아는 1.27%의 상승세, 브로드컴 2%대 상승, AMD 3.4%대 상승, 인텔은 2.6%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대,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제 S&P 500에 편입됐습니다. 아주 작게 박스가 보이네요. 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온세미컨덕터 2%대 하락세, 퀄컴이 약보합 수준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냅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온세미컨덕터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간밤에 한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과거 엔비디아와 유사하다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엄청난 극찬이죠. 사실 이제는 메모리 칩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움직였던 탓일까요? 사실 최근 증시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UBS가 AI 연계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의견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또 움직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 에어비앤비 말고 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인데요. 헬스케어 안에서도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 내에서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존슨앤존슨 는 다시 보시다시피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사의 주가가 모두 다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 7%대 상승,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켓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5%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첫 거래일에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은 커졌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의 대표 우량주로 꼽히는 기업들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했는데 그런데 많은 외신들이 보도한 거를 봤더니 알파벳이 이렇게 편입된 첫날에는 사실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은 AI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라는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도 그랬고요. 특히나 최근에 AI 인재 유출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주가 상승폭 보이십니까?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이어서 주가가 하락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오랜만에 이렇게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오늘 꽤 신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안전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FSD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이뤄졌었고요. 반면에 일단은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FSD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페이스X IPO라는 거대한 좀 이슈가 지나갔고 이에 따라서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테슬라가 좀 소화해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렇게 호재 뉴스가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세 번째 기업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밀반출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공동 창립자가 슈마컴의 반도체 우회 수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슈마컴이 컴퓨터 서버 안에다가 엔비디아의 칩을 넣어서 이걸 대만에 먼저 반출을 하고 이 대만으로 반출된 컴퓨터를 다시 한번 여러 국가를 통해서 수출을 했다가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박스 그대로 중국으로 반출됐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 이슈로 인해서 사실 공동 창립자가 1년 전부터 기소된 상태고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다시 한번 간밤에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슈마컴의 주가는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슈마컴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칩을 구매하는 어마어마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는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큰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일을 앞두고라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4th of July, 미국에서 가장 큰 휴일이기도 한데요. 한국으로 생각하자면 설날 추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날 추석 앞두고 거래량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CNBC는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크게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더 하락할 여지가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올랐지만 이번 주는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기술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트럼프가 이란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네. 표현을 했지만 이미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이란 대표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이 미국에 네. 입국했거든요. 물론 탈락을 했습니다만. 경기를 잘 마쳤죠. 그러면 네. 몇 달 전에 그 얘기대로 한다면은 이란 대표팀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뭐 스포츠긴 합니다만 이제 그쪽은 이제 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을 없애버리겠다 한 것도 카타르에서 30일 날 협상을 다시 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봉합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발씩 뭐 몇 발씩 쏘긴 했더라고요. 서로 뭐 레이더 기지를 쏘고 뭐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몇 방씩 주고받고 피해를 어느 정도 입고 그냥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한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뭐 몇 달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트럼프 얘기대로 몇 번인가요? 뭐 20 몇 번인가? 70번인가를 뭐 계속 경신을 했잖아요. 최고가를.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사실 철지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기술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반도체 장비 회사와 그 다음에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강세가 계속됐고 그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인 7종목이 아니라 끔찍한 7종목이 되었다고 오. 이번 연도에. 그래서 끔찍한이란 단어로 앞에를 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매그니피센트 7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단독의 상승이 아니고 나스닥과 S&P 500도 같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나스닥이랑 S&P 500에도 다 기술주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위주로만 갔으니까 계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갔었는데 나스닥과 S&P 500에 있는 기술주도 뭐 조금 두루 오르는 경향성이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 중단 합의가 유지될지를 좀 주시하고 있고요.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 쪽으로 흐름이 좋았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에 테슬라가 크게 올라줬습니다. 8%대 급등이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고요. 스페이스X도 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머스크 효과가 다시 한번 제대로 시동을 거는 걸까요? 오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일단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특혜 편입을 확정 지었죠. 다음 네. 달 7일, 7월 7일 날 상장됩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되죠. 나스닥 100은 나스닥을 대표하는 100종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저기에 들어가려면 사실 거래일수도 채워야 되고 상징성을 부여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예, 네. 엄청나게 특혜를 준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나스닥 100에 속해서 이제 테슬라와 함께 어떤 이런 나스닥을 대표하는 주식으로 활약을 하게 되겠죠. 두 네. 기업이 사실 앨런 머스크가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또 어떤 같은 공간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어제 하루 올랐지 주가를 보시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거의 뭐 차트는 거의 뭐 부도가 날 지경으로 사실 전기 자동차 쪽에서 1등 아니면은 힘듭니다. 사실. 지금 다른 뭐 포드나 크라이슬러 네. 심지어는 지금 페라리도 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 교황한테 갖다 줬잖아요, 한 대. 미국인이 교황됐죠. 교황한테 그 한 대 갖다 줬는데 애플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근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페라리도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드 같은 일반 이 내연기관 만들던 업체도 전기차 만들고 슈퍼카 업체도 전기차 만들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순수 전기차 업체도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가 우죽순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아주 특이한 뭐 가격적인 중국 업체들처럼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디자인에서 정말 흠뻑 갈 정도의
그런 그 수준 아니면 성능에서 뭐 자율주행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주가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다 급등했지만 테슬라만이 겨우 뭐 주가를 뭐 현상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리비안, 루시드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완전 망가졌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냥 동반 상승했지만 이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안 좋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베타 성장주 나스닥 100의 특징이죠. 고베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성장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의 급등을 전기차가 이끌었습니다. 네, 일단 기술주의 반등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제조업체들 대부분 잘 갔지만 테슬라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테슬라 간밤 급등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올린 글에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AI3 하드웨어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최신 FSD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저게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네. 향후에 뭐 그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5년 내 2,500, 2,600달러를 부르짖는 이유기도 하죠. 자율주행이 탑재가 빨리 되어서 저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만 팔아서는 지금의 가치라던가 향후 미래 가치를 땡겨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면은 저거를 또 사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체들은 이제 깡통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두뇌는 테슬라 FSD 걸 사는 거죠. 아니면 구독 서비스로 쓰던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가 자기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월 99달러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저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지금 저 임무입니다. 결국 또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 안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공간을 계속 확보를 해야죠. 네.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테슬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일단 살아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FSD 구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모습이고요. 또 스페이스X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또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랑 계속 합병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합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합병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자생적으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앞 단어가 끔찍한으로 바뀔 정도로 지금 안 좋고 그 7 종목 중에서도 테슬라가 유독 더 안 좋아요. 끔찍한 집단 중에서도 더 끔찍해요,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스페이스X랑 협력 강화 이 부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스페이스X가 주가가 다시 도루묵이 되긴 했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죠. 기본적인 모멘텀도 일단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추정치가 39만 6천 대, 2분기 인도량 그 컨센서스인데 지금 41만 8천 대로 바클레이스가 상향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일단 저 인도량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저거 나쁘면 일단 1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저게 좋은 상태에서 FSD 자율주행,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스페이스X와의 협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지만 이제 캐시우드가 바라보는 그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2분기 인도 보고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클라이스에서는 큰 폭으로 좀 상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이 뭐 최근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그 좋지 않았다는 게 뭐 다른 아까 전에 루시드나 그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그 차트들은 아예 계속 내리꽂고 있어요. 장대비가 내리듯이. 테슬라는 뭐 떨어진 건 없어요. 옆으로 횡보했죠. 근데 왜 끔찍하냐면 아니 그동안 예를 들어 그 똑같은 시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뭐 랩리서치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나 보십시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죠. 그러니까 네. 남들도 다 안 될 때 자기도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은 엄청 날아가는데 자기가 제자리 걸음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3월 달에도 400달러 수준이었고 5월 달, 6월 달에도 잠깐 440달러 갔지만 결국 또 400달러 초반이었고 7월 달에도 지금 그 들어서기 직전까지 400달러가 깨져 있었습니다.
어제 급등으로 400달러를 겨우 만회했죠. 근데 지금 계속 그 평균 중간 가격이 41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올해 내내.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탈피하지 않으면은 완전 약간 지옥에 갇힌 것처럼 거의 뭐 무관지옥이 저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밑단은 한 350, 윗단은 450, 이 100달러에 정말 지리한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지금은 딱 박스권 중단까지 일단 진입을 했고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가서 저길 돌파해야 해서 500달러를 일단 달성을 해야 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 기술주,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횡보했던 테슬라의 흐름이 좀 아쉬웠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기대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어떤 종목이었죠? 오늘 삼성 SDI라고 삼성 하셨네요. SDI군요. 네. 왜 전기차가 이제 캐즘에 빠졌다가 조금 네.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도 어저께 뭐 3대 뭐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전기차 인도량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ESS 쪽으로 좀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솔직히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2차 전지가 아주 뜨거울 때까지 그때까지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삼성 SDI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굿시그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이 워낙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랠리에서 반도체 장비주로 올인을 한다라는 월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매그니피센트가 이제 매력적인이라는 단어에서 앞에가 이제 끔찍한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를 차지한 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아까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하드 업체들,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세계적인 장비 업체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장비 회사 1위고, 램리서치 식각 장비의 1위고, 네덜란드 ASML 지금 ADR로 상장되어 있죠. 노광 장비의 1등이고 KLA는 공정 제어 장비의 1등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그 일본 증시에 10위 안에 드는 그 종목 빼고 나머지 다 상장되었어요. 1, 2, 4, 5위가. 1, 2, 3, 5위가.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비 업체들이 불을 뿜고 있거든요. 어제도 거의 뭐 10%에서 15% 가까이 급등을 또 신고가를 그 갱신을 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웨이퍼팹 이카이먼 번트라고 지금 2024년에서 2030년 이 지출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분이 이제 AMD를 하나 넣긴 했습니다. AMD는 네. 엄밀히 말하면 장비주는 아닌데 AMD를 같이 넣었죠. 자, ASML이 가장 최선호 종목이다. 자, 이제 SK 하이닉스도 ADR로 상장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랑 같이 거래가 되어서 그런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생기는 괴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저런 거를 보시면 알겠죠. 네덜란드의 ASML, 네덜란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여기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TSMC, 대만 각권증시 시가총액 1위 여기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ADR 종목이죠. 다 아메리칸 예탁증서로 이 은행의 예탁증서가 맡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최선호 종목으로 ASML을 꼽았고요. ASML의 그 엄청난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노광 장비의 그 제왕이죠. 노광 장비에서 ASML 장비 없으면은 이 선풍 미세화 그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텔, 뭐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그거 확보하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램리서치는 식각 장비의 1등입니다. 저것도 최선호 장비인데
그런데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놨다. 이 목표 주가를 $500로 상향했고요. 시가는 이제 깎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가치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세계 1위 업체죠. 증착 장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면 다 전공정이에요. 전공정 중에서 핵심 공정들이죠. 노광, 식각, 증착 이 3대 공정이잖아요. 반도체 3대 공정에 그 분야에서 1등하는 업체들 다 꼽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650에서 $850 지금 느린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2027년도 EPS 대비해서 PER 해놨는데 저기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6배고 KLA가 47배로 일단 제일 많이 받고 있네요. 자, AMD는 성장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AI 가속기 수요 확대 데이터 센터, HPC 성장 수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KLA 이거는 이제 계측 장비인데 계측 장비에서 넘어서가지고 공정 제어까지 간 어떤 관리의 영역입니다. KLA를 방어주로 선택을 했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그냥 다 성장주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성장주에서 가장 고베타 종목들인데 이분은 이 안에서 또 나눈 겁니다. 가치와 성장과 방어 영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KLA 같은 게 가장 방어 섹터다. 이 보시면은 47배로 가장 높은 배수가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이분은 방어주로 선택했다는 게 약간 포인트 같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 방어주 역할을 한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위험 관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 있죠. 지금 정말 뜨겁습니다. 아마 이제 이 향후 투자 수요 확대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다 손에 꼽은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5가지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램리서치가 간밤에 8% 급등을 했습니다. 최선호 종목으로도 꼽은 종목인데 최근 주가 흐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말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대요. 어제도 또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아까 테슬라 주가랑 보면 완전 딴판이죠. 그래서 끔찍한 거래요. 지금 3월 달부터 보시면은 계속 올랐거든요. 3월 달에 이 지금 $200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2배 올랐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만에 2배가 올랐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뭐 2027년도 해서 47배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지금 세계적인 장비에서 아까 보시면 35배에서 45배 정도 그 정도 PER 수준을 봤거든요. 근데 이 그 주가가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PER이 급격하게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EPS 곱하기 PER이 주가인데 주가 상승 속도보다 EPS 상승 속도가 빨라요. 네. 그러니까 PER 수치가 안 올라가죠. 계속 유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고서가 나오죠. 야, PER 아직 35배인데? 또 35배인데? 35배야.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 속도가 못 따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잖아요. 네. 장중에는 더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도 지금 한 4일 전에 이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네.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램리서치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간밤에는 또 8%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VM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좀 시그널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사실 저 아까 ASML 노광하고 네. 지금 램리서치 식각은 여기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손 못 핍니다. 네네. 저 세계 최고의 장비를 안 끌어다 쓰고는 경쟁에서 뒤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증착 장비 위주로 우리나라는 꾸려져 있어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반도체 4대 장비가 다 증착 장비거든요. 근데 이제 VM은 식각 장비를 만들어요. 네. 건식 식각 장비. 그래서 약간 유니크한 게 있고요. 만약에 VM 같은 식각 장비가 아니라면 그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를 만드는데 소재를 납품하는 원익 QNC 같은 거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램리서치랑 같은 식각 장비 섹터 내에 있거나 램리서치와 함께 탑재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 요거를 찾아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는 VM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램리서치와 같은 식각장비 섹터 안에 있는 흐름으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는 4% 이상 상승했는데 다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편입 첫 거래일인 29일에 44%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이 지수 편입으로 대표 우량주 반열에 올랐지만 시장의 관심은 AI 투자 성과에 더 쏠리는 모습입니다. 알파벳은 이미 S&P 500과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어 다우 편입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컴퓨팅 인프라 부족과 중국 AI 기업들의 저가 공세, 핵심 연구 인력 이탈 등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타 등 기업 고객의 AI 수요를 감당할 만큼 컴퓨팅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약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AI 투자 확대를 위해 1,4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점도 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우 편입보다 AI 투자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성과를 하나둘씩 빠르게 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알파벳이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6월까지 여러분들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간밤에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라는 요 멘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만 미국 증시는 24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에도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CFRA가 상반기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샘 스토발 수석 투자전략가는 올해 S&P 목표치를 7,730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반기 S&P 500은 모두 24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역사적으로도 손꼽히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는 하반기에도 평균 6% 추가 상승했고 상승 확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중심이던 상승세가 금융과 헬스케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AI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역시 소비와 기업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FRA는 이번 강세장이 밸류에이션이 아닌 실적 개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실적 덕분입니다. 앞으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좀 비슷한 투자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을 너무나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시티웰스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에서는 과도한 현금 보유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5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4.2%,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는 4.1%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머니마켓 펀드와 고금리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형 MMF의 연환산 수익률은 3.46%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설명입니다. 시티는 꼭 필요한 생활자금을 제외한 초과 현금은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시장 급락 시 투자 기회를 활용하고 큰 지출에 대비하는 용도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현금의 투자처로는 배당주와 함께 만기 1에서 3년의 미국 국채와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4%대입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지 아웃퍼폼인데 이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현금을 크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랜만에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FSD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 출시가 또 다른 모멘텀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미국 정부의 안전성 조사 종료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대에 힘입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2023년 모델 3와 모델 Y 37만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파워 스티어링 결함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비슷한 규모의 차량을 리콜했지만 이번 조사와는 별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FSD 버전 14가 고객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FSD 구독 서비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AI 모델 그룹 4.5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베타 테스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호재가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금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내년에 온스당 4,900달러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골드만삭스가 최근 금값 조정에도 불구하고 온스당 4,9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금값은 2022년 이후 123%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구조적 그리고 경기 순환적 요인이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외환 보유액 동결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가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금협회 조사에서도 중앙은행 45%가 향후 1년 안에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매파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금 ETF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황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의 수요는 앞으로 1년간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CNBC가 어저께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NBC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CN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부분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인데 종가 기준으로 뭐 KRX 기준입니다. 다 KRX 기준에서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이제 그 4% 넘게 빠졌죠. 뭐 SK하이닉스도 뭐 1% 넘게 이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청와대에서 두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갖다가 발표한다는 것은 지난주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져 있던 이 사실이 두 종목의 하락을 갖다가 부추겼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제 이 대규모 투자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4.8%대 하락, 32만 원대, SK하이닉스 1.6%, 26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하락한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예. 이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쉬어가기, 예. 숨고르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예. 뭐 사실 전혀 뭐 숫자적으로도 훼손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좀 다른 데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좀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뭐 동의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네. 어떤 차트 움직임, 그다음에 수급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두 회사를 대규모 팔았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하루 차트를 보면은 장이 개장하자마자 두 회사가 모두 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호남에 800조 반도체를 갖다 투자한다는 사실은 이제 어제 청와대 2시에 이제 발표를 시작했고 한 2시 반쯤에 발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발표 때문에 두 종목이 하락했다는 추정이 맞으려면은 이 발표가 확실해지면서 전망과 실제로 이제 그 발표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를 전후로 한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됐으니까 2시 반 이후에 발표한 다음에 이제 두 종목의 하락폭이 깊어져야 되는데 어제 두 종목의 이제 하루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2시 반 이후로 두 종목의 하락폭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 때문에 두 종목이 하락했다는 추정은 좀 근거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발표가 끝나러 3시쯤에는 오히려 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어제 하루 차트를 보면 이제 3시쯤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 800조짜리 반도체를 투자하기 이유 때문에 두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월 30일이 끝나면 오늘이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이렇게 30일 끝나는데 6월 30일 끝나면 웬만한 자사운용사라면 그래도 견실하게 자사운용하는 모든 곳은 무엇을 하느냐? 반기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오른 섹터가 있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적게 오른 섹터가 있는데 적게 오르냐 많이 오르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도 있지만 또 하나 무엇이냐 연초에 작년 말부터 올해는 어떤 섹터가 얼마나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섹터에 대한 비중을 두고 거기다 자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이죠.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는데 실제로 반기를 결산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계적으로 원래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수익률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그 섹터에 대한 비중을 줄입니다. 그럼 줄이고 어디로 하냐? 생각보다 우량하지만 적게 오른 섹터에다가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배정을 자산 재배분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우리말로는 자산 재조정을 하는 것이고 영어는 리밸런싱인데 리밸런싱을 갖다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거래일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6월 30일에 3개월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로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사실은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도 우량주들 예를 들면 이제 조선, 방산, 화장품들은 다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분석해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제 반도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말씀처럼 조선, 방산, 제약 이쪽 다 올랐습니다. 리밸런싱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 거지 이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반도체의 어떤 그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대규모 투자를 했다, 혼남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개별적으로 얼마 전에 젠순왕이 이제 찾아와서 최태원 회장이랑 이제 서린빌딩, SK 서린빌딩에서 그 아침 8시부터 그 대규모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청와대에서 같이 모여서 두 총수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느냐? 야, 뭐가 좀 안 맞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그 지적도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해석이 무엇이냐?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왕설래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문학적인 영업을 갖다가 두 기업이 일구다 보니까 현재 증권가의 추정치만 보면은 삼성전자는 330조 정도 올해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고 SK하이닉스는 270조. 차이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웨이퍼의 양만큼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천문학적 영업을 거두고 거기에서 이제 20% 정도의 이제 법인세를 더 부과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120조라는 엄청난 이제 그 세금이 거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저께 투자를 말미암아서 어저께 발표를 말미암아서 설왕설래를 다 종집을 찍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엇이냐?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는 건 이제 전당대회 여권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다. 이런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과 그 첫 번째 해석이 동일하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두 번째 해석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BC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부의 투자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떨어졌다라는 요 보도였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주가가 떨어진 거지 뭐 뚜렷한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게 대표님의 의견이었고 실질적으로 뭐 어제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오늘이 보니까 6월 30일인데 그렇다면은 이 흐름은 아마 7월 전에 마무리가 되겠죠.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표님? 예, 삼성전자랑 지금 깊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메모리 디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창신반도체, 영어로는 CXMT인데 CXMT가 이제 또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IT 기업 중 하나 텐센트죠. 텐센트에다가 이제 CXMT의 그 디램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게 됐고 이 여파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여러 소부장 기업들이 동시에 또 이제 좋은 어떤 기회를 맞았다라는 것을 디지타임스가 대만의 디지타임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떤 영향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왔고 텐센트가 CXMT의 디램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셔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그래 CXMT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이제 자국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 중 하나인 이제 텐센트에다가 이제 그 납품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끼치겠고 언제나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사안은 반도체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를 일부분 이제 그 CXMT가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왜 굳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의아하실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본다면은 전체적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 초과 수요가 왜 생겼느냐라는 근본적인 어떤 그 방아쇠에 누가 당겼느냐 AI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많이 수요를 갖다 생성하면서 어떤 수요를 생성했습니까? 엔비디아의 GPU에 필요한 HBM을 공급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필요한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9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미미하다 볼 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랐냐? 거기서 생긴 또 다른 초과 수요를 갖다 삼성전자가 감당을 하면서 범용 반도체, 범용 디램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CXMT는 HBM 시장은 아직 진입을 하지 못했고 범용 반도체 시장을 갖다 진입을 했는데 텐센트가 범용 반도체들을 갖다가 그 CXMT 걸 채택한다고 하니까 SK하이닉스는 한 달이 건너서 벌어진 일이고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더 영향을 갖다 깊이 받는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 말은 즉슨 지금 CXMT가 3점만큼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의미일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의아한 게 의아한데 의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공급한다는 내용만 나왔지 어떤 이제 제품을 공급하느냐, 반도체 D램에서도 18나노냐, 16나노냐, 13나노냐, 11나노냐, 13나노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그 허게 해당하는 이제 미세 공정에 해당하는 반도체 선폭을 갖다 기준을 말하지 않고 한 4, 5년 전부터 X, Y, G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 공정, Y 공정, G 공정 넘어가고 이제는 G 공정을 넘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모두 다 무엇으로 넘어가냐? A, B, C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C 공정, A 공정을 가다가 B로 넘어가야 되는데 B로 넘어가기에는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정현현 부회장으로 이제 그 반도체 수장이 바뀐 다음에 전현 부회장이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A, B 공정을 넘어서 우리 C 공정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고 하이닉스는 아직 우리는 B 공정을 충분해. 그래서 하이닉스 B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X 공정이냐, Y 공정이냐, G 공정이냐 이번에 이제 반도체 납품하는 그 CXMT의 D램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D타임스가 적시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어떤 그 반도체 전문가들과 다른 어떤 매체 보도를 보면은 현재 창신 반도체의 그 공정은 16나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나노의 공정을 갖고 텐센트에 납품하는 것인데 이 16나노를 갖고 텐센트에 납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 기준을 봤을 때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아직은 창신 반도체 CXMT가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텐센트에다 납품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력이 올라왔지만 아직은 3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삼성전자만큼 안 된다라고 결론 지어보겠고요. 그럼 저희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의 키워드는 CXMT의 경쟁력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놀라운 게 당연히 삼성전자만큼 당연히 아직은 못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CXMT가 경쟁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국 기업들에게는 사실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경쟁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쫓아오지 않겠느냐. 그 중국이라는 엄청난 국가, 큰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적 차원에서 몰빵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자본, 인재 다 이게 몰아주고 있는데 이거 따라잡히는 것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긴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 제가 실제로 R&D를 해본 관점에서 R&D가 어느 하나 막혔는데 그 막힌 걸 뚫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에서 더 많은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라인 하나가 하는데 30조가 필요하거든요. 30조가 필요하고 굵직굵직한 공정만 지금 800개 공정이 필요합니다. 800개 공정에서 어느 하나 공정을 갖다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16나노에서 13나노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공정 거기서만 그 병목 현상이 생기고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반도체에서 혁신을 갖다 이루고 13나노를 갖다 가긴 너무 어렵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아무리 중국이 전국적으로 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역량을 집중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올해 4월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발표 하나인데 판결 내렸는데 삼성전자 임원을 갖다가 삼성 직원을 CXMT가 매수를 해서 18나노로 넘어간데 중요한 기술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판결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CXMT도 사실은 창피한 일이죠. 치욕적인 판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서까지 기술을 갖다 유출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를 갖다 유출하다 걸린 것이지 만약에 걸리지 않은 것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LCD가 중국에 사로잡힌 이유도 이런 기술 유출 때문에 걸렸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는 사실 중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CXMT가 이제는 16나노에서 13나노 넘어갈 수 있냐? 저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시간을 벌었지만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 갖다 주도 면밀하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엄청난 영업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세수만 해도 120조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중국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다면 세수 120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중국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중국 당국에도 항의하지만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도 같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도 일본을 따라잡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따라잡힐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반도체를 처음 시작한 이병철 창업주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면 심지어 일본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이 반도체는 망한다. 8가지 이유를 내면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병철 창업주가 83년인가 82년을 기억하는데 도쿄에 가서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쿄에 있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한 달간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최종 결정해요. 반도체 한다. 라고는 이제 당시 홍진기 이제 그 중앙일보 대표한테 전달해서 사돈 반도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중앙일보에 광고를 내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유명한 도쿄 선언입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삼성에 계승을 했던 이건희 회장이 또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이런 회장에 대한 엄청난 지원과 맞물려서 진대재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오늘의 이제 반도체 꽃피우게 됐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이슈 브리핑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의 또 마지막 날이죠. 어제 시장 상황, 오늘 뉴욕 시장 상황, 공통점은 또 변동성입니다. 특히 오늘 뉴욕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또 춤을 췄죠. 우리는 반도체가 워낙 뭐 요즘 춤추는 게 익숙해서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 시장에 또 이렇게 반도체가 이를테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3%까지 이렇게 하루에 6%포인트 이상 거의 7%포인트가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를 보면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르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올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참 글로벌하게 이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정말 시장에서 얼마나 크구나라는 거를 이것도 우리가 수출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뭐 약보합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이유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초반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서남권이라고 그랬죠. 이제 호남권입니다. 서쪽에 남쪽이니까 호남이죠. 우리가. 천조 투자 부담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로 종합을 해보면 삼성이 2,655조, SK가 2,100조, 여기다 이제 정부가 1,350조에서 6,000조 원짜리의 어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왔죠. 물론 이제 반도체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제 일단은 이 소식이 2시에 이제 대국민 보고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 오전 상황에서는 이제 1,000조 뭐 어느 언론사에서는 2,000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어제 블룸버그가 특히 이제 바람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지 비용은 삼성, SK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 심리적으로 좀 불편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블룸버그 얘기이기도 한데 반도체 명운가를 대규모 투자 그 뒤에 이거죠. 정부가 결정.
아마 오늘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을 뭐 포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톤의 기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이번 합쳐서 이제 4,755조죠. 그렇죠. 2,655조, SK 2,100조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들이 있는 기사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655조라는 돈을 삼성전자가 공수표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호남에 투자를 했다? 글쎄요. 하여간 뭐 그건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긴 한데 265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정도 됐죠. 근데 2,655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오전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이유가 되겠고 또 오전에 키움증권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성과급 충당금 영향이다. 뭐 이 얘기는 일부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노무라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노무라 증권이라고 해야 될 노무라 증권이 낫겠네. 67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예상보다. 그게 이제 노무라 증권이 67만 원으로 59만 원에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일 크죠. 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월, 분기, 반기 리밸런싱 막바지 물량. 이제 오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물량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가 딱 되는 거 기준이니까 오늘까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한 5조 좀 넘게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7.7조 순매도하는 중에서 거의 사실 3분의 2가 외국인 순매도였고 또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막판에 한 5천억 정도 그 순매도를 했는데 그 대부분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이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 담합 혐의로 뭐 소송이 뭐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뭐 그 얘기도 좀 있는데 과거에 이런 식의 소송이 한 2번 있었는데 뭐 다 별 문제 없이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2시 이후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이제 PT 그러니까 대통령, 김정관 장관,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그 스피치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장이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막판에 살짝 되밀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3%대까지 오전장에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코스피가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쪽이 먼저였죠. SK 쪽이 먼저, 하이닉스가 먼저 상승 반전하긴 했는데 삼성도 낙폭을 확 줄이기는 하더군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이러지는 못하긴 했습니다. 그렇고 코스닥도 잠깐만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30주년이에요. 그래서 뭐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요한 게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수남의 성격. 이게 대부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섹터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다 보니까 장이 어제 무려 8%가 넘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부장,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로봇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조방원 어제 뭐 조선도 조선이고 방산도 좋았고 특히 원전이랑 그 전력 설비 쪽은 이 메가 프로젝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제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뭐 코스닥은 기관이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금융투자 쪽, ETF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제 이렇게 급등을 일단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비어있던 집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좀 가보도록 할까요?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삼성, SK 그다음에 정부까지 해서 6천조짜리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서남권, 호남권에 800조. 그래서 삼성 2기, 닉스 2기에서 4기의 팹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권에 패키징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81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 대경권에는 이제 기존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을 허브로 육성을 하겠다. 뭐
소재 부품, 장비 등등등 뭐 이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뭐 잠시 후에 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좀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미 있는 거고 수도권부터 해서 밑으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이다. 이 반도체라는 섹터,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 자율주행 뭐 다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반이 다 소위 말하는 이제 AI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구조로 좀 가겠다라는 게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공급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는 이제 뭐 2027년, 뭐 2028년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급 쇼티지의 주요 이유는 추론으로 좀 AI 산업이 무게가 넘어가는 데 따른 이제 그 수요가 일단 현재로서는 공급 쇼티지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어제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AI 데이터 센터하고 피지컬 AI 로봇 요게 이제 나머지 두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왜 이걸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거의 뭐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뛰어들겠다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서버 딴 다음에는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갈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거의 10배가 들어가는 거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자율주행도 거의 5배 이상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우주항공도 나중에 더 커지겠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글쎄요, 뭐 제가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수요차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뭐 전국에 이제 전 세계 3군데, 물론 뭐 CXMT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압도적으로 좀 사실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서 가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반도체 회사가 들어와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CXMT가 이제 뭐 좀씩 따라오긴 하겠습니다만 격차가 지금도 4, 5년이니까요. 그러면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한번 달려들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지금처럼 막 1년에 뭐 60, 70%씩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메모리 수요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LTA 또는 SCA 이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이제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반도체에 대한 뭐 고점 논란, 뭐 피크아웃 등등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렇게 짧게 끝날까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좀 좋게 보는 측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어제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글로벌 뭐 G7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어떤 야심찬 어떤 그런 계획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예, 피지컬 AI 얘기 뭐 쭉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월드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월드 모델로 이렇게 세상 이해하거나 행동 예측을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고 등등등 뭐 있는데요. 어쨌든 피지컬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잘 하지 않습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글로벌 탑3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를 그냥 무슨 가정용 휴머노이드 산업용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반이 돼서 전체적인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탑3 국가의 반열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백그라운드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국 실제로 이렇게 어떤 활용을 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피지컬 AI와 로봇 이게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장 가보도록 할까요? 네. 기름값이요. 1,900원대까지 평균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1,995원. 경유는 1,981원 됩니다. 휘발유가 1,995원이고요. 이게 하루 전날에 비해서 29원, 28원, 30원 가까이 좀 떨어졌죠. 전국 평균이 1,900원대이긴 한데 지금 일부 경기도권이나 이런 쪽에 뭐 지난 주말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1,800원대 중반 정도까지 기름값이 떨어진 주유소들도 간간히 눈에 띈다고 하거든요.
기름값 하락의 원인은 일단 정부가 27일 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지금 최고 가격이 1,784원, 경유가 1,774원이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각 주유소들이 이제 자기들 이것저것 다 합해서 이제 최종 가격 결정을 하는 거고요. 106일, 그러니까 석 달 보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최고 가격도 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두바이 가격이 64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두바이 가격이.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두바이가 물론 비중으로는 제일 많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80% 이렇게까지 두바이의 비중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내에 이 많이 떨어진 두바이 가격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다고 하면 7월 중후반에는 이제 한 1,700원대 정도의 기름값을 우리가 주유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우리 물가에도 좀 부담을 좀 덜어주겠죠. 물론 지금 우리 물가가 뭐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인플레 압박을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겠냐 좀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뉴욕 시장 일단은 좋긴 했고 반도체도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좀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이 어제의 기세가 어느 정도까지 오늘 나타날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상반기 우리 시장은 AI와 반도체가 이끌어갔지만 최근 반도체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바이오가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까지 굵직한 변수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영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은 고용 보고서도 있고 졸트, ADP 고용,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주요 일정들이 몰려 있는데요.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도 다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변수를 좀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다시 종전 이슈 관련해 가지고 협상이 이제 구체화되는 느낌이 네.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월드컵 이슈 때문에 고용 문제가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물가 이슈,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가 흐름, 그다음에 요즘 치플레이션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소화할 것인지 그런 게 더 중요해 보일 것 같고 미장은 이미 그 수급 쏠림이 굉장히 완화가 된 상태에서 네. 다양하게 지금 이제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미장에서의 나오는 반응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이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단순한 차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AI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현금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보다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입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칩 가격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그래서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고수익을 향유하는 애플이 칩 가격을 건드리면서 우리 이제 아이폰 가격 올릴 거야.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겼던 것도 거기에 이제 기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의 특징 자체가 이 투자 해안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계속해서 그 시장을 장악해야지만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가 아직은 여력이 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은 칩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투자 대비 실제 성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나온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 중심으로 사실은 올 초까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타 섹터로 확산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주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정학 이슈나 AI 반도체 관련 변수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면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어제도 크게 올라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 과도한 수급 쏠림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게 그 당시에 목표 주가도 2배로 올라버리고 더해가지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크게 점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나오니까 새 돈이 들어와서 사는 걸 넘어서 가지고 차입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쏠림이 과해지다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덜 빠진 섹터가 한 20-30% 이상 많이 빠진 건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수급이 비어버립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 빈집이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신성장 펀드에서 투자가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전에도 그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하나도 투자가 장기 저리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지난주에 들어왔었던 거는 리가켄바이오의 5천억 유상증자 우선주로 투자 들어왔고요. 또 심택에도 이제 장기 저리 자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되면서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신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부각이 된 데다가 7월 1일이면 코스닥 창립 30주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의미에 두고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믹싱이 되는 데다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7월 1일부터는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많으면 50조에서 70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이 좀 수급이 눌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코스닥 쪽이 어저께 강하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일단 건강한 조정 과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수급도 그렇고 정책 모멘텀이 좀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때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중소형 부품주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좀 주가 흐름이 둔한 거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SK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이슈 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은 SK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가는 반면에 삼성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소부장 쪽 움직이는 거는 어저께 대대적인 투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꾸로
네. 영향을 좀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바이오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 많으신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지 뭐 단순한 낙폭 과대보다는 실제 투자 판단 기준까지 각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투자 보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금 흐름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말라 있는 회사는 당연히 증자 리스크가 붙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단일이 아니라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신약 개발하는 쪽보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속적인 매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고려 사항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네. 플랫폼 기업이라 하더라도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시장이 작은 쪽보다는 큰 시장을 겨냥한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요즘 핫한 뭐 비만이라든지 네. 뭐 또 당뇨, 그다음에 뭐 암,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좀 너무 작은 시장에 집중하는 쪽보다는 큰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바이오 섹터가 만약 움직임이 있다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국 바이오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네.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싶으면 제일 먼저 불어지는 쪽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바이오는 신고가입니다. XBI도 그렇고 라브도 그렇고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ETF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요즘 뭐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속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바이오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다. 다만 상반기에 노이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좀 불투명하게 IR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네. 또 뭐 소위 말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눌러버리는 데다가 AI 섹터가 급부상하면서 완전히 소외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초입이다 보니까 그럼 뭐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뭐 임상 발표라든지 다음 스케줄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일단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많이 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 에러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네. 로잉팅 기업 가운데서도 일부 회사들이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SC 제형을 갖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또는 ADC 쪽에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네. BBB 셔틀을 갖고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 자체가 추가 에러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임상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몇 개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 두 건이 올 가을 정도 아니면 늦 여름 정도에는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이제 정부가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집행하는 것도 사실 처음 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해? 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수가 되게 중요하고 전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준비가 돼 있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좀 많이 좀 퀘스천을 갖긴 하지만 네. 의미가 굉장히 큰 거는요. 일단은 일자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에 일자리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가 개런티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일단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내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되 네. 지금 방향성 자체가 딱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입니다. 그러면 현재 AI 사이클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AI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는 굉장히 크다. 다만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좀 이런 대형 정책 나오면 좀 반짝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반짝 테마로 끝나지 않고 하반기 내내 쭉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건 당장에 무슨 터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강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제반 이제 시설을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당장 오늘 미국에서 그 AMAT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여기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시기든 반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인데 뭐 AI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기업들이나 뭐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뭐 철강 이런 쪽도 다 필요하고 시멘트도 네.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전력 확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서남권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관련되게 되면 전력 설비 쪽 이런 쪽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실적과 무관하게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랄까요? 좀 관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살아있으면서 증액 모멘텀이 지속되는 섹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섹터들이 되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쪽은 조선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달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페널티 조항까지 구체화된다고 그러면은 저 PBR주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워낙에 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비중 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다른 업종으로 분산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바이오는 바이오된다. 반도체? 반도체는 네. 줄이는 쪽보다는 좀 조정받으면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이 근데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건전화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연기금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네. 포트 분산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름에는 좀 더운 기간에는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싸게 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더운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에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좀 더 흔들린다거나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투자자분들도 좀 조심할 기준이나 뭐 마음의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가운데서 좀 네. 재무 여력이 떨어지는 뒤에 두 개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든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이슈들이 지금 뭐 담합 소송도 들어갔잖아요 어저께.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요즘은 무소불위 또는 무슨 전지전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서 개입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갖다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뭐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 선택이 좀 성과를 좌우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까지 장담하는 것보다는 여름에는 네. 종목 장세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게 나와야지만이 올 가을 겨울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매일 급등하는 테마주 쫓아가시느라 좀 지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보시는 투자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 좀 섹터를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본인이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세를 보게 되면은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는 이 섹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숨고르기가 추세의 변화인지 또 바이오와 코스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결국 뭐 여름에도 그렇고 하반기에 지수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수급 변화, 업종 순환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꼭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냈습니다. 반도체 단에서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힘을 더해줬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알파벳이 정규장에서 4%대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의 다우존스 지수 편입이 첫날 이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몰려오면서 정규장에서 큰 폭의 상승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0.11% 상승분 반납하면서 353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의 이 장 초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정규장에서 장 초반에 10%대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골드만삭스와 미즈호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반등에 성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즈호는 애플발 리스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0.64% 빠지면서 1,13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변동성이 비슷했던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이 틱톡의 모 회사죠. 바이트댄스가 자체 CPU를 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장 초반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5% 소폭 빠지면서 1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과 메타는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모두 상승폭 키워내는 종목인데요. 아마존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9%대 상승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현재 0.08% 상승하면서 24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메타도 정규장에서 2%대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도 0.22% 추가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AI 기반 광고가 현재 매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22% 추가 상승하면서 56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X의 정규장 상승이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7%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셀 1000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수급이 좀 몰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선 0.58% 소폭 빠지면서 16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 X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규장에서 8%대 급등했던 테슬라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도하에 가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란이 먼저 우리를 불렀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란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유가 흐름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7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0.06% 소폭 상승하면서 4,01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국내 주요 지표들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0.07% 강보합권에 지나가면서 1,360원 선에 6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또 EWI 한국 ETF는 0.32% 상승하면서 19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상승하면서 13,7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래도 국내 주요 지표들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반도체 단에서 힘이 들어와 줬다는 점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3% 상승하면서 다시 1,54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소폭 상승하는 데에서 그쳤지만 그래도 반도체 단에서 힘이 올라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해줬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나스닥이 2% 이상 급등,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52,000선을 돌파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 중에서는 알파벳이 다우지수 편입 첫날 4% 넘게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확인을 하셨고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도 각각 7%대, 8%대 급등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찬가지로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교전 중단 합의가 유지될지를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어제 0.2% 빠진 가운데 코스닥은 8% 넘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920선을 터치했고요. 코스피 200도 1% 넘게 하락을 한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 확인하시면서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희는 내일 7월을 맞아서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